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내란 재판, 형사 재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있는데 이때는 법정 촬영을 허가를 해줬어요 재판부가. 물론 지하 주차장 출입은 이제 방호상 해서 만일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제 언론사들의 촬영은 허가했습니다. 특혜 논란 시비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기현 재판부가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 그 구속기간 산정도 기존의 형사소송법이나 그 해석과는 다르게 최초의 사례를 이 내란 수계 윤석열 피고인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법정 출석할 때 지하 통로 이용이라든지 촬영 불허라든지 또 인정신문을 뭐 본인이 대신 그 답을 하고 전직 대통령 여러 가지 예외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정한 재판을 이제 진행하리라는 그런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눈치가 보이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촬영을 허가했다지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난번에 1차 때 허용했어야 돼. 우리가 형사법정에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외를 적용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전직 대통령이 일으킨 뭐 비상계엄 그로 인한 파면, 뭐 내란 재판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헌정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료고 기록이에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막았던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지난번 재판에서 제가 더 우려스럽게 봤던 대목은 그 지난번 증인으로 출석했던 특전사 대령 이분이 상세하게 당일 있었던 일을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 말미에 지기현 판사가 오늘 영화같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듣기에 따라서는 증인이 상세하게 설명하느라고 고생했다고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 얘기가 상당한 픽션이나 상당한 과장이 있는 것 같아라는 식의 비아냥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영화라는 표현이. 법정에서 판사가 그런 말을 하나요? 이 증인이나 혹은 뭐 오해받을 짓은 안 하죠. 굉장히 오해받을 일이고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래서 저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저쯤 되면 본인이 감당이 안 되면 회피를 하든가 검찰이 기피를 해야 되는데 또 관행상 보면 검찰이 무슨 뭐 기피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본인도 회피 안 하고 버티면 우려스러운 거예요. 만약 지난번에 구속기간 그 이상한 산정처럼 그 공소기각을 내리고 그리고 지금의 검찰총장 이 심우정이 항소 안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내란 재판이 아주 극단적 상황을 네. 상정을 한다면 때문에 저걸 좀 잘 그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선 필요한 거는 빨리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서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특검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저 재판부가 계속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바꿔야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촬영 허가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모로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기현 이 부장판사의 지금 재판 진행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기현 재판장은 이 사법불신을 스스로 만들어낸 모양이 큰 겁니다. 벌써 투아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 취소 인용이라는 것도 정말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사실 법문을 바꿔버린 해석이거든요. 물론 석방까지 이른 데에는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까지도 더해져야지만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 논리적 기반을 일단 먼저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공판기일에서는 사진 촬영도 맡고 또 지하주차장 허용도 해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일부 태도를 바꿔서 촬영은 허가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하주차장의 그 편의를 봐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특혜 아니냐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부 스스로 이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을 기대합니다. 그래도 사법부는 우리가 독립된 상권 분립의 체계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관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정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자정의 조치 없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지기현 재판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신뢰를 받기 매우 어렵다. 그럼 우리가 재판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은 단심인데 이 형사재판은 3심제거든요. 네. 그럼 항소심 가서 바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안 같은 경우도 저는 그걸 정치기소로 보고 또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게 항소심 가서 무죄로 다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뭔가 베팅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재판을 한다면은 이건 항소심 가서 바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법관으로서도 상당한 불명예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좀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법부 내부에 좀 자정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상당 부분 전 특혜를 많이 베풀었다라는 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전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같이 설명했다.
이 말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 같아요. 예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것만 부적절한 게 아니고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직업이 그렇죠.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무직이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위원 재판장이 전직 대통령이시냐는 식으로 물어봐주고 또 거기다가 그 가보시면요.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도록 법정의 경위가 네. 가서 이렇게 일로 앉으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변호인들 속에 섞여서 앉아버리는 이런 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또 재판장도 시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직위원 재판장의 판결을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전 그 위험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좀 보고 갈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꼽은 응답자가 38%로고요. 38%로 나왔는데 이게 갤럽 조사 수치로는 상당히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 2위가 지금 홍준표, 김문수 예비후보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각 7%로 공동 2위를 세 사람이 차지를 했어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지지율이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지지율이 좀 상승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신상 효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론이 집중돼 있잖아요. 한덕수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그게 이제 여론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이제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제 한덕수라는 기존에 예상하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하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 이런 거일 텐데요. 저게 지속될까요? 이제 그런 데다가 저는 한덕수 대행의 처신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쯤 되면 둘 중에 하나 태기를 해야 됩니다. 출마를 할 거면 권한대행을 내려놓고 출마에 나서고 출마를 안 할 거라면 선을 분명하게 긋고 권한대행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뿐만 아니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가 돼야 될 사람이 이렇게 출마 문제로 이 여론에 오르게 되면 아니 당연히 본인이 평생 50년 동안 관료로 살았는데 지금 본인 처신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즐기고 있잖아요. 뭐 어디 뭐 광주도 가고 울산도 가고 손편지도 보내고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 잔뜩 들어서 출마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빨리 내려놔라. 빨리 내려놓지 않고 이게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 개인 정치 선거운동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데다가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는 게 관세 협상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본인이 얘기 듣고 트럼프가 90일 유예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자기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 데다가 속도를 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네. 45일 남은 대행 체제가 장기적 국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관세 협상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당연하고 또 이게 주의가 캄캄해지면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근데 트럼프 쪽의 카드가 뭔지 전략이 뭔지 이게 우리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트럼프 사람이라는 사람의 특성상 패키지 딜을 추구하잖아요. 네. 관련 없는 이것저것을 다 한 바구니 집어넣어서 딜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회피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민감한 대화를 나누면 안 되고 그거는 핑계대고 우리 이제 대선이 40며칠밖에 안 남았다. 지금 내가 다 결정할 수 없다. 충분히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속도를 내가지고 자기가 무슨 성과를 만들려고 이게 나라 팔아가지고 자기 입신양명했다 이런 얘기 듣기 십상이거든요. 저는 그게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것 이상으로 위험하다 지금 통산 협상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무슨 속도를 내고 주도권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적절하니까 출마하실 거면 오늘이라도 내려놔라. 안 할 거면 빨리 접고 이 저 남은 40며칠 남은 임기에 충실해라. 그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을 평생 하셨던 사람으로서 이 직업윤리에도 반하는 일이에요. 지금 저 행동은. 근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은 이제 양심이 있다고 전제를 할 때 깨우침이 있고 그런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양심이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은 지금 즐기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할 걸로 저는 일단 봅니다. 아, 할 걸로 보세요. 저는 할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이번 조사가 4월 3주째의 그 갤럽 조사인데 대선 47일 전에 지금 나온 조사거든요. 네. 전 이번 조사가 하나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낸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38%라는 지지율은 이 갤럽 조사의 특성상 주관식으로 면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38%라는 것은 역대급의 지금 기록이 나온 것도 맞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그 추세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7%라는 이 한덕수, 홍준표, 김문수의 지지율이 숫자는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김문수 후보의 7%는 하락세의 7%라서 좀 빠졌다.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6%라서 좀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좀 뼈아픈 것은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렇죠. 저는 결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결선에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좀 뼈아픈 부분이고 두 분에게는 이게 좋은 지표인 게 홍준표 후보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좀 후보가 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여주는 조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덕수 대행이죠. 네. 2%에서 7%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정말 좀 관심이 갈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도덕적 비난, 정치적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본인의 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한덕수 대행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50명이라고 그 비공식 집계까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가지고 더 여론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뜻과 또 주변에서 부추기는 걸 통해서 아마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차기 당권을 위해서라도 출마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네. 못할 거예요 출마. 그러니까 지금 뭐 바람이 잔뜩 들어 있고 본인이 저울질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쨌든 지금 그 위치에 맞지 않는 처신을 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비판받을 소지가 큰데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게 아무리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공식 후보 선출 절차가 있잖아요. 한덕수가 진짜 출마하려고 했다면은 저 경선에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참여는 안 했고 저기는 이제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갔는데 후보가 선출이 되고 되면 그게 누가 됐다 한들 무소속 후보 밑으로 들어간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당은 접는 겁니다. 그날로.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3일만 문 밖에 세워두면 접는다 한덕수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3일만. 네.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관료 출신들이 과거에도 대망론 이런 걸 타고서 네. 들썩들썩 했던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인데 반기문 전 총장의 대망론은 지금 한덕수 수준이 아니었죠. 여론조사에서 모든 후보를 제치고 1위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차이점은 그분이 귀국은 너무 일찍 했어요. 그런 바람에 여러 가지 검증이 이제 들어오니까 못 버티고 무너졌는데 2주 만에 딱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가 꺾이고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 아니,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다고 경선에서 보시는 그래요. 나는 대면 누구랑 단일화 하겠다 하면 저 사람이 우리 최종 후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즘 의원들이 안 온대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홍준표 시장이나 이쪽으로는 좀 힘이 붙고 있다 그래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면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단일화. 그냥 밖에 세워둘 거예요.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고 이제 거기까지 현실 파악이 된다면 발걸음을 못 뛸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발걸음을 못 뛰게 되면 지금 한 처신들이 너무 부적절하잖아요. 저거 저 야당이 가만두겠습니까? 저 사람을 대선 관리자로. 그래서 사실상 뭐 거의 저 사람은 대선 관리 안 된다. 또 탄핵 카드가 등장할 수 있는데 또 탄핵은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볼 이게 이기는 대선이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욕심을 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기는 대선이면 더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뭐 부추기는 사람들도 저 정도가 아니겠죠. 예전에 반기문 플랫폼 만들겠다고 당 쪼개고 나간 게 바른정당이었어요. 네. 지금 안 쪼개고 안 나가잖아요. 저 한독수 플랫폼 만들러. 이게 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한독수 총리가 저도 저분이 그래도 네 개 정권을 넘나들면서 고위직이란 고위직은 다 했다는 건 현실 판단이 없지 않다는 무리를 하지 않는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저렇게 좋은 자리 골라다닌 건데 막 인생 말년에 이렇게 무리를 할까요? 만약 그런 무리를 한다면
내란과 계엄에 뭔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뭐 뒤에 숨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의심이 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출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원석 의원님의 평론이 많이 잘 맞추시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은 이 잘 맞추시는 분들이 못 맞추시는 게 너무 이례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반대로 더 보는 경향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저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지명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는 거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분들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할 가능성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게 이런 식의 여론조사에 급등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자신감을 주는 거라서 저도 당연히 부적절하고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대선이 아니고요. 잘지자가 아니고요. 당권 경쟁으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주도권 싸움 속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단일화도 얘기가 나올 텐데 과거 안철수 윤석열은 단일화가 되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월등히 앞서니까 힘으로 누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뭐 홍준표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한 20% 정도 가져올 거고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 그러면 한 15에서 20% 사이가 나올 거거든요. 비등비등하니까 이건 단일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잔인한 거는 시간은 흘러가거든요. 그럼 서로 그냥 대선 치르는 겁니다. 전 그런 식으로 보수 분열의 시나리오가 가동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저녁 8시 반에 MBC에서 첫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2차례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관전 포인트, 뭐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큰 관전 포인트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뭐 이제 거의 결론이 나 있는 경선이고 2017년도 조기 대선 당시의 민주당 경선하고 조금 많이 비교가 되는데 네. 그때도 이제 시간상의 제약은 같았어요. 60일 뒤에 대선이니까. 그때는 네 분이 후보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안희정, 뭐 또 이재명 이런 분들이 당시에도 문재인 대세론이 있긴 했지만 각자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치열한 선거를 펼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이재명 당시 후보나 안희정 후보가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굴하지 않고 어쨌든 차별화를 위해서 상당히 어쨌든 공세적으로 토론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게 이제 격차가 너무 큰 데다가 너무 압도적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민주당을 장악했던 정도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장악한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부 눈치 보는 경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착한 2등 전략이다. 착한 경선이다. 아마 오늘 토론 양상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정책적인 차별화, 정책적인 쟁점 뭐 이런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경선 전략도 경선 자체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분위기는 아니고 본선에 이제 본인이 들고 나갈 정책 비전 여기에 오히려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토론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각이 서거나 관측 포인트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쟁점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몇 가지 이번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하나 이슈로 떴고 그다음에 개헌 이런 몇 가지 이제 이슈들 네. 있잖아요. 여야를 막론해서 지금 이제 대선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의 후보들이 어떤 이제 입장인가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는 대목이겠죠. 저도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확장 전략을 이제 이번 경선부터 전 쓴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하고 실제 선거운동 기간인 그 21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단일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다면 민주당은 반대죠. 이미 이재명 대표가 거의 유력한 상황 속에서 미리 지금 본선 경쟁력을 더 강조하는 그런 확장 전략을 많이 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토론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화기애애할 것이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견도 좀 품위 있게 좀 드러내는 아마 이런 식의 경선이 좀 될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좀 밋밋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달리 말하면 본선을 미리 시작했다라는 저는 그런 장점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센트님 오늘 100분 토론 맞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토론회를 3회로 늘리기로 했대요. 1차 토론은 MBC, 2차 토론이 23일 오마이TV, 3차 토론회는 25일 TV조선에서 주관하는 걸로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